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고 모니터 위 숫자들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윤복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의식의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을 손끝 하나로 끌어모으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 안에는 작게 접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쓰러지기 전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글씨가 담긴 종이였죠.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윤복수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죠.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메모지가 그 손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 사람이 해줄 것이었으니까요. 서울 마포구 성산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온 담쟁이 넝쿨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4층 창문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죠. 이준혁의 방입니다. 책상 위에는 건축 도면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형광펜과 샤프 몇 자루가 흩어져 있어요. 38살의 이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눈은 도면 위에 있지만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방 안은 조용합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을 뿐이에요. 책상 한쪽 구석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여자와 이준혁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자의 눈이 유난히 가늘고 길게 올라가 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꼬리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었죠. 아내 미나였습니다. 미나가 세상을 떠난 것은 4년 전이에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10달을 넘기지 못했죠. 이준혁은 그날 이후로 방 안배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쓰던 컵도 그대로 선반 위에 두었고 미나가 즐겨 앉던 창가 의자도 그 자리에 있어요. 바꾸는 것이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이준혁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대표 황성진은 이준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일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퇴근 후에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사무소 직원들은 이준혁이 회식 자리에서 늘 가장 먼저 일어나고 점심도 혼자 먹으러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누구 하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준혁이 도면 위에 선 하나를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혹시 이준혁 씨 되시나요? 저는 한강성심병원 응급실 당직 간호사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용건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은 등을 고추 세웠어요. 윤복순 씨 사위분 맞으시죠?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등록된 번호로 계속 시도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열쇠를 챙기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장인 최병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죠. 5번, 6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전화를 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병원까지는 택시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이준혁은 다시 한번 최병태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잠이 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 생각을 마음 한켠으로 밀어두었죠.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강성심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훅 밀려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안내 데스크로 곧장 걸어가 장모의 이름을 말했죠. 잠시 후 응급실 담당 의사 정재훈이 나왔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였어요. 피로가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설명은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자택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응급처치 후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긴 상태고요. 의식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준혁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되묻지 않았어요.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낼 기운이 갑자기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재훈 의사가 임시보호자 동의서 몇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준혁은 펜을 받아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응급실에서 긴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죠. 이준혁은 복도를 걸으면서 양쪽 병실 문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미나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도 이런 복도가 있었어요. 불빛이 똑같이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이준혁은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죠. 중환자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장모 윤복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윤복순은 63살이었죠.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이 작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준혁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미나가 처음으로 이준혁을 처가에 데려가던 날, 윤복순은 손수 만든 갈비찜과 잡채를 상 가득 차려놓고 연신 반찬을 권했습니다. 그때 장모가 이준혁을 부르던 호칭이 이 선생이었죠. 딸이 떠난 뒤에도 그 호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밑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갈 때도, 생일 문자를 보낼 때도 언제나 이 선생이었어요. 이준혁은 손을 뻗어 장모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바닥 안쪽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였죠. 장모의 손 안에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천천히 손가락을 풀어 그것을 꺼냈어요. 여러 번 접혀 구겨진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힘겹게 눌러 쓴 글씨가 나타났죠. 글자가 비뚤어지고 떨려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 믿어요. 지하 창고. 서류.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던 짧은 순간에 이 쪽지를 쥐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이름이 남편이 아닌 사위였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준혁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무게를 키워갔어요. 그는 메모지를 다시 접어 가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두 손으로 다시 감싸 쥐었죠. 모니터 소리만이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어요.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이준혁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등받이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2잔 마셨고 그것이 밤새 먹은 전부였죠. 눈이 뻑뻑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메모지를 꺼내 들여다보는 것을 밤새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선생 믿어요. 지하 창고. 서류. 글자를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남편이 아니고 사위인가? 지하 창고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장모는 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가? 답은 아직 없었어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것은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최병태가 모습을 드러냈죠. 62의 나이였지만 허리가 곱고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도 반듯하게 매여 있었어요.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그의 외모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도 초조함도 없었죠. 그저 중요한 업무 약속 자리에 나온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최병태는 복도를 걸어오면서 이준혁을 발견하고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어젯밤에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병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면제를 먹었더니 깊이 잠들었어. 진동을 못 들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실려간 밤에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이었어요. 이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무언가를 삼키는 것처럼 턱에 잠깐 힘이 들어갔죠. 최병태는 이준혁을 지나쳐 곧장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 정재훈을 찾았어요. 면담은 짧게 끝났습니다. 최병태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을 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죠. 면담을 마치자마자 그는 원무과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준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어요. 최병태가 원무과 창구에서 받아드는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료보험 수익자 확인서였어요. 그 옆으로 재산관리 위임장 관련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안내문까지. 이준혁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썹을 좁혔죠. 아내가 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보험 서류와 후견인 서류라는 것. 이준혁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준혁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남편이 후견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병간호를 위한 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 느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최병태는 병원 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판을 받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천천히 수저를 들었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다른 보호자들이 복도에 앉아 눈이 벌개진 채 종이컵을 쥐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식당 입구에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를 피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최병태가 병동복도 창가 쪽으로 걸어가더니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준혁은 자판기 앞에 선 채 동전을 고르는 척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최병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람이 드문 낮 시간 복도에서 몇 마디가 흘러들었죠. 지하 창고 먼저 비워. 그 여자 깨기 전에 끝내야 해. 이준혁의 손가락이 자판기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하 창고. 장모의 메모지에 적힌 바로 그 단어였어요. 이준혁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무 음료나 하나 뽑아 손에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죠. 최병태는 통화를 마치고 병동 안쪽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단어가 계속 겹쳤습니다. 장모의 글씨로 적힌 지하 창고와 최병태의 목소리로 들린 지하 창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저녁 무렵 최병태가 병원 측에 전원 의사를 밝혔다는 말이 간호사 스테이션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어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기 요양을 시키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의사 정재훈이 지금 상태에서 무리한 이송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최병태는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죠. 이준혁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복도 끝 창가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최병태의 검은 승용차가 주차 구역 맨 앞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구겨진 적 없는 것처럼 반듯한 차였죠. 그날 저녁 최병태는 이준혁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와도 안 돼. 보호자가 왔으니 자네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고생했네. 부탁받은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 같았어요.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병원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가슴 안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다시 꺼냈어요. 이 선생 믿어요. 지하 창고. 서류. 장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었죠. 이준혁은 메모지를 접어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이 한 명 떠올랐어요. 장모와 2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 오명숙이었습니다. 오명숙은 성산동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사는 6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장모 윤복순과는 25살 때부터 친구였고, 윤복순이 의류 브랜드 회사를 차린 뒤로는 격리 담당으로 15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죠. 이준혁이 전화를 걸자 오명숙은 이미 소식을 들었다며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찻집은 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던 오명숙은 이준혁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준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슴 안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오명숙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글씨체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이게 복순 씨 글씨 맞죠? 이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 씨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회사 공동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승인한 적이 없다고. 이준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명숙은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장모가 직접 출력해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빠져나간 금액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죠. 한 번에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석 달 동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제게 이 내역 따로 챙겨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나중에 확인하려는 줄만 알았어요. 그게 이런 뜻이었을 줄은 몰랐죠. 오명숙의 목소리가 끝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준혁은 거래 내역서를 받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출금 시각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장모가 회사에 나와 일하는 시간이었죠. 장모 본인이 승인할 수 없는 시간에 장모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온 이준혁은 다음으로 강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강도연은 35살의 물리치료사로 장모가 무릎 치료를 받던 인근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조심스러운 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찾아온 이유를 듣자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윤 선생님이 치료받으러 오실 때 가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집에 있기가 무겁다고. 강도연은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자꾸 압박한다고 하셨어요. 회사 지분 관련된 서류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요. 한 달 전쯤에는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무서운 것 같다는 말도 하셨어요. 이준혁은 강도연의 말을 들으며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습니다. 장모가 무서웠다는 것.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강도현은 진료실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 중 환자가 언급한 내용을 습관적으로 적어두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는 그 메모를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날짜와 장모가 했던 말들이 짧게 적혀 있었죠. 작고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이준혁은 오명숙에게서 받은 거래 내역서와 강도연의 메모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어요. 두 가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병태가 오래전부터 장모의 재산에 손을 뻗어왔다는 것. 그리고 장모는 그것을 알면서도 혼자 버텨왔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이준혁은 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연차를 쓴 뒤로 처음이었어요. 황성진 대표가 이준혁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낮에 누가 왔었어? 최병태 씨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자네 요즘 무슨 일 하고 다니냐고 묻더라고. 황성진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이준혁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성진은 팔짱을 낀 채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분간 연차 더 써. 회사 걱정은 하지 말고. 이준혁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말보다 그 인사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사무소를 나온 이준혁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황성진의 소개로 연결된 변호사 서명원이었어요. 40 중반의 꼼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명원은 이준혁이 내민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정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형사고소 요건이 부족해요. 최병태 씨의 의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목소리가 담긴 녹취라든지 제3자 증언이라든지. 이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아직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서명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이 후견인에게 집중됩니다. 회사 지분도, 예금도, 부동산도 전부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준혁은 사무소 밖으로 나와 밤 거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윤복순의 의류 브랜드 회사는 장모가 결혼 전부터 혼자 일궈온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담긴 회사였죠. 최병태는 그것을 노렸던 것이었어요. 아내가 스스로 서명하지 않으니 아내를 눈뜨지 못하게 만든 뒤 후견인 권한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어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나가 살아있을 때 장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지키는 건 나중에 미나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미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이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명숙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 직원 중에 회계 담당이었던 사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박철호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죠. 이준혁은 번호를 저장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유품 상자는 오피스텔 옷장 맨 위 칸에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상자를 마지막으로 열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미나가 쓰던 작은 다이어리와 귀걸이 몇 쌍, 그리고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죠. 열쇠는 장모 집 지하 창고 열쇠였습니다. 미나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준혁에게 건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가져야 하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죠. 이준혁은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쇳덩이였어요. 미나의 손을 거쳤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손을 쥐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병태가 병원 법무팀과 면담 중이라는 것을 오명숙을 통해 확인한 것은 다음 날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면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죠. 장모의 집은 마포구 성산동 골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미나와 함께 명절마다 드나들던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자 골목에서 늘 나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벽과 화분 흙 냄새였죠. 미나는 이 골목을 걸을 때마다 어릴 때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이준혁은 그 기억을 잠깐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대문을 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현관 옆 작은 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다 들어왔어요. 계단은 12칸이었습니다. 내려갈수록 습한 냄새가 올라왔죠. 창고 문 앞에 선 이준혁은 미나에게서 받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잠깐 뻑뻑하게 걸리다가 돌아갔어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따라 선반이 놓여 있었고 철제 캐비닛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계절 용품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캐비닛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이준혁은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열쇠에 작은 보조 열쇠가 함께 달려 있었어요. 미나가 2가지를 한 고리에 묶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조 열쇠로 캐비닛을 열자 서랍이 3칸 나왔습니다. 위 2칸에는 서류들이 파일에 나뉘어 꽂혀 있었어요. 회사 계약서 원본, 세금 신고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 서류들이었습니다. 장모가 항목별로 라벨을 붙여 정리해둔 것이 보였죠.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이 서랍 하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3번째 서랍은 다른 2칸보다 더 뻑뻑하게 열렸어요. 안쪽에는 파일 몇 개와 함께 맨 뒤편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된 누런 봉투였죠. 봉투는 서랍 안쪽 벽면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어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준혁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테이프가 꽤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급하게 뜯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테이프 끝을 찾아 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3가지가 들어있었죠. 첫 번째는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최병태 명의로 된 계좌였는데 이름 옆에 괄호로 차명이라고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입출금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장모가 직접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표시된 날짜들은 회사 공동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겹쳐 있었죠. 오명숙에게서 받은 거래 내역서와 같은 날짜들이었습니다. 2번째는 내용 증명 사본이었어요. 장모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최병태가 회사 지분 이전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사실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였죠. 날짜는 사고가 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장모는 이미 2달 전에 법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3번째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2장짜리였어요. 글씨는 반듯하고 또렷했습니다. 장모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쓴 것이 느껴졌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선생이 이 봉투를 찾았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병태는 내가 서명을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미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선생뿐이에요.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꼭 3주 전이었죠. 이준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장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3주 전부터 이미 이날을 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준혁이 반드시 이 창고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봉투 안 서류 3가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씩 꼼꼼하게 촬영했어요. 앞면과 뒷면을 모두 찍었습니다. 글씨가 흐린 부분은 조명을 달리해서 다시 찍었죠. 촬영을 마친 뒤 서류들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원래 자리인 서랍 안쪽 벽면에 테이프로 다시 붙여두었어요. 원본은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캐비닛을 잠그고 창고 문을 닫은 이준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죠. 이준혁은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건너편 담벼락 쪽에 주차된 검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죠. 시동이 꺼져 있었지만 앞 유리 너머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준혁과 눈이 마주치자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이준혁은 그 차의 번호판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며 휴대폰을 꺼내 번호판을 메모했죠. 최병태가 누군가를 시켜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준혁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명숙이 문자로 알려준 이름, 박철호였습니다. 장모의 회사에서 3년 전까지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최병태의 압박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은평구 녹번동의 작은 세무대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고 머리가 반쯤 휘어 있었어요. 이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철호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혁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박철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이 말을 마치자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복순 씨가 그렇게 됐군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소 안쪽 철제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었죠. 테이프로 가장자리가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나올 때 챙겨온 겁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파일 안에는 장모 회사의 회계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박철호가 손가락으로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출 항목 옆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죠. 박철호는 그 부분들을 차례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요. 전부 최병태 씨가 지시한 지출입니다. 회사 돈인데 용도가 회사 업무랑 무관해요. 처음에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다음 달에 저한테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준혁은 장부 사본을 건네받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명숙에게서 받은 거래 내역서, 지하 창고에서 확인한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지금 박철호의 장부 사본. 3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최병태가 장모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온 것은 적어도 5년 전부터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준비된 일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었습니다. 박철호는 장부 사본을 이준혁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진술서도 쓰겠습니다. 복순 씨한테 그때 제대로 못해드린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보다 그 인사가 더 많은 것을 전했죠. 사무소를 나온 이준혁은 곧장 서명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박철호의 장부 사본과 진술서 의향을 전하자 서명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없어요. 최병태 씨가 직접 한 말, 그게 있어야 완성됩니다.
이준혁은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 나오던 날 골목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아직 없다는 것. 서명원과 헤어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오명숙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최병태가 요양병원 측과 전원 날짜를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이송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죠. 이준혁은 강도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강도현은 장모가 치료를 받던 의원 원장 김성우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김성우 원장은 장모가 진료 중의 가정, 내 압박과 신변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병원을 찾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뒤였지만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병동이 조용해졌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이 간호사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병태였어요. 이 시각에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반사적으로 옆 화장실 문 안으로 몸을 숨겼죠.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틈만 남겨두었습니다. 최병태는 복도를 걸어 기록실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보호자가 가질 수 없는 열쇠였죠. 이준혁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최병태가 기록실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최병태의 목소리가 화장실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흘러들었어요. 이준혁은 그 순간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빨갛게 바뀌었어요. 서류 내가 직접 챙겼어. 내일 오전에 구급차 부르고 약도 더 세게 들어가야 해. 그 여자 깨기 전에 옮겨야 한다고. 최병태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은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죠. 32초였습니다. 최병태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 깨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아내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이준혁은 그것을 눌렀죠. 지금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복도로 나온 이준혁은 중환자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유리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장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로였죠. 이준혁은 휴대폰을 들어 서명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취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준혁은 다시 강도현과 오명숙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세 사람 모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강도현은 알겠다고 했고 오명숙은 내일 꼭 함께하겠다고 했죠. 이준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자리를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장모 곁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이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버텼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한 것은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명원 변호사 사무소는 여의도 외곽의 조용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채 되지 않았어요.
서명원은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이준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32초짜리 파일이었어요. 최병태의 목소리가 사무소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서명원은 팔짱을 낀 채 끝까지 들었죠. 파일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서명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이준혁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죠. 서명원은 곧바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 병원 측에 이송 절차 보류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것, 그리고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죠. 시간이 없었어요. 서명원이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이준혁은 사무소 복도에 나와 오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명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먼저 말했어요. 방금 최병태 씨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구급차도 오전 중으로 부른다는 말이 돌고 있대요. 이준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20분이었어요. 전원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강도현 씨랑 함께 병원으로 가주세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소 안으로 다시 들어섰어요. 서명원은 고소장 초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명숙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이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이준혁 씨 맞으시죠? 저 박철호입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박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최병태 씨가 저한테 회사 나가라고 할 때 협박을 했어요. 퇴직금도 못 받을 줄 알라고 했고 다른 데 가서 입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녹음을 해뒀거든요. 오래된 파일인데 살아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즉시 박철호의 사무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명원에게 상황을 전하자 변호사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박철호의 사무소에 도착한 것은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박철호는 낡은 녹음기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두지 않은 카세트 녹음이었습니다. 재생하자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최병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과 말투가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들은 것과 똑같았어요. 협박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박철호가 회사 장부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과 함께 박철호의 가족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죠. 서명원은 녹음을 끝까지 듣고 나서 파일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이준혁은 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증거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병태는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을 협박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주변을 통제해온 사람이었죠. 장모가 3주 전에 이미 편지를 써두었다는 것이 이제야 더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장모는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명원은 차 안에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담당 수사관 최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전달했어요. 최동민 수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 직접 출동도 가능하다고 했죠. 서명원이 전화를 끊고 이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송이 시작되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버스가 서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이준혁의 휴대폰에 강도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 원장 김성호가 진술서를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접 가지고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문자를 확인하고 짧게 답을 보냈죠.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동안 이준혁은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장모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선생이 이 봉투를 찾았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장모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이준혁을 믿었어요. 남편도 아니고 사위를 믿었습니다. 미나가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준혁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병원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장모가 누워 있었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채로였습니다. 이준혁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명원이 나란히 걸었어요. 주차장 입구에서 오명숙과 강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김성호 원장의 진술서였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이준혁은 수중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 장모가 직접 쓴 내용 증명 사본, 박철호의 장부 사본과 협박 녹음, 오명숙이 보관한 공동 계좌 출금 내역, 강도연이 작성한 메모와 김성호 원장의 진술서, 그리고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이준혁이 직접 녹취한 최병태의 육성.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은 안으로 들어서며 층수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했죠. 중환자실이 있는 층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스테이션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담당 의사 정재훈이 보호자 면담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명숙은 복도 분위기를 살피며 강도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병원 정문 쪽 주차장에는 민간 구급차 한 대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흰색 차체에 측면으로 들것이 실리는 구조였어요. 구급차 대원 2명이 차 옆에 서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주차장 입구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빠르게 했죠. 최병태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담당 의사 정재훈과 마주 선 채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죠. 환자 상태가 이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다시 한번 꺼냈지만 최병태는 이미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 동의서가 갖춰진 이상 병원이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서명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오명숙과 강도현이 나란히 따랐죠.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얼굴들이 보였어요. 짙은 색 점퍼를 입은 최동민 수사관과 제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좁아지는 것 같았죠. 최병태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이준혁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최병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남아있는 작은 종이였죠. 이준혁은 그것을 천천히 펼쳐 최병태 앞에 내밀었어요. 이 선생 믿어요. 지하 창고. 서류.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구급차 대원들도 의료진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작은 메모지를 바라보았어요. 최병태는 메모지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들어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담겼어요.
당황함이라고 부르기엔 미묘했고 두려움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무언가였습니다. 서명원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최병태 앞에 펼쳤어요. 먼저 오명숙이 보관해온 회사 공동계좌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장모가 승인하지 않은 출금이 석 달에 걸쳐 반복된 기록이었죠. 최병태는 그것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은 지하 창고에서 이준혁이 확인한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장모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보낸 내용 증명 사본도 함께 나왔어요. 지분 이전 서류 서명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최병태의 턱에 잠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죠. 박철호의 장부 사본이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5년에 걸쳐 회사 돈이 최병태의 개인 용도로 빠져나간 흔적이 담긴 자료였어요. 그리고 박철호를 협박하는 최병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잡음 사이로 울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퍼졌죠.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간호사 한 명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강도현이 김성호 원장의 진술서를 서명원에게 건넸습니다. 서명원은 그것을 펼쳐 최병태 앞에 내밀었어요. 장모가 진료 중에 가정 내 압박과 신변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가 사고 나기 불과 열흘 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서명원이 이준혁을 바라봤어요. 이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류 내가 직접 챙겼어. 내일 오전에 구급차 부르고 약도 더 세게 들어가야 해. 그 여자 깨기 전에 옮겨야 한다고. 최병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2초였어요. 짧았지만 충분했죠. 최병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품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내었죠. 다 오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단단함이 복도 한가운데서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최동민 수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최병태 씨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최병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등 뒤로 중환자실 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방이었죠. 경찰관 2명이 양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최병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항의도 변명도 멈췄습니다. 그저 이준혁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준혁은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대원들이 짐을 챙겨 물러났습니다. 이송은 취소됐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과 의료진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죠. 정재훈 의사가 이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이송 절차는 중단합니다. 환자분 상태 재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 어딘가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태가 경찰관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준혁은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중환자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장모가 누워있는 침대가 보였죠. 모니터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 소리가 유리 너머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은 문 앞에 서서 유리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이제 됐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죠. 오명숙이 다가와 이준혁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강도현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죠. 복도 끝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 그림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준혁은 손을 내리고 유리 너머 장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어요.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최병태가 경찰과 함께 병원을 떠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명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즉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모의 재산과 회사 지분에 대한 보전 처분도 함께 내려졌죠. 최병태가 추가로 손을 쓸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힌 것이었어요. 이준혁은 그 소식을 전화로 듣는 동안 병원 복도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서명원의 말이 끝났을 때 이준혁은 짧게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죠.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장모는 그날 저녁 서울 시내 대형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팀이 처음부터 다시 상태를 점검했어요. 새로운 주치의는 40 후반의 차분한 여성 의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지안이었죠. 박지안 의사는 이준혁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전 처방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약물이 처방 없이 투여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였죠. 이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장모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잘못 투여된 약물을 걷어내고 뇌 손상 회복에 맞는 처방으로 바꾸었어요. 박지안 의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혁은 그 말을 오명숙과 강도현에게도 전했죠. 오명숙은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고 있다는 것을 이준혁은 알았습니다. 이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황성진 대표는 당분간 오전 근무만 하라고 했어요. 이준혁은 오전에 사무소에 나가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향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장모의 손을 잡았죠. 할 말이 많지 않은 날도 그냥 곁에 있었어요. 어떤 날은 미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천천히 꺼냈어요. 신혼 때 미나가 생선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서 이준혁이 혼자 다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억울하다며 며칠을 그랬죠. 장모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미나에게 직접 들었다며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이야기를 장모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꺼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멈추지 않았죠. 장모님이 안 계시면 미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말하는 날도 있었죠. 이송 후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지안 의사가 이준혁을 면담실로 불렀어요. 뇌압 수치가 안정 범위 안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회복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준혁은 면담실을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보름이 지났습니다. 재활의학과 치료실이 새롭게 꾸려졌어요. 언어치료사 이하나가 담당으로 배정됐습니다. 30살의 조용하고 꼼꼼한 여성이었죠. 이하나는 매일 장모와 짧은 시간을 보내며 반응을 확인했어요. 손가락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눈의 초점, 입술의 움직임 순서로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재활치료실에서 이하나가 이준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면회를 치료실에서 해도 되겠다고 했죠. 이준혁은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장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쪽으로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죠. 장모의 얼굴에 그 햇살이 닿아 있었어요. 이준혁이 기억하는 얼굴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이준혁을 향해 있었죠. 이준혁은 장모 앞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도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장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겹게 끌어올린 목소리였어요. 한 글자씩 힘을 실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생. 두 글자였어요. 짧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이준혁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참아지지 않았죠. 장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죠. 미나, 없어도 넌 내 가족이야.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오래 울었어요. 이하나는 치료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한참 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의 눈도 젖어 있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면서 이 말을 이렇게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막상 나오자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말 같았죠. 어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치료실 안이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죠. 그 조용함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서류에 적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건넌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이 됐죠. 미나가 먼저 떠나며 이어준 인연이 이제 끊어지지 않을 끈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명숙이 치료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강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손을 얹은 채였죠.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깔렸습니다. 병원 안이 그 빛으로 잠깐 환해졌어요. 치료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함께 있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오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준혁은 법적으로 이미 남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순간 처가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누구도 그가 나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아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나섰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핏줄이 이어져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장모가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던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자신이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곁을 지킨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에 끝까지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하지 않으면 닿지 않아요. 고맙습니다.